그 숙제 중에 이렇게 막 서울대 심층 자료가 약간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료는 그 뭐냐면은 어디서도 못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소개되어 있는 문제가 다가 아니고요. 인터넷에 공개되는 문제는 전체 서울대가 만드는 문제의 한 20%? 나머지 80%는 다 비공개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교육부가 정한 커리큘럼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서울대가 공개를 안 하겠죠. 내가 그거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없는 자료가 분명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여튼 다들 풀어보도록 하시고. 난 왜 이렇게 알게 됐느냐? 서울대가 한 번은 그거 기출문제가 틀린 적이 있어요. 대서울대에서 그것도 화학과 문제가 한번 틀린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떤 게 틀린 거예요? 난 알지.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수능 문제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막 뭐 오답 뜨고만. 근데 서울대 기출문제 틀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지. 근데 왜 난리가 안 났을까? 바로 나 정도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왜 틀렸는지도 모르게 틀렸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 교수쯤 되면 그게 틀렸다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갔죠. 서울대 화학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해 그 문제 낸 교수 누군지도 알거든요. 아는데 하여튼 틀린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니고 살짝. 그래서 서울대 내에서 화학과 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화학과는 서울대 내에서도 특별한 학과예요. 왜냐하면 한 세대를 풍미하던 대한민국의 천재들이 교수로 있는 곳이 서울대 화학과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한 세대의 천재들, 한국의 천재들이 교수로 갔던 데가 이제 서울대 화학과. 그래서 거기서 쪽팔린 거지. 세상에 대서울대 화학과에서 기출 문제가 뻥나다니 해가지고 화학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해부터 서울대 기출 문제가 비공개가 돼요. 그래서 서울대 기출 문제가 2년인가 3년 동안 비공개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서울대 입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대 그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그 서울대에 이제 요구를 해요. 너네 지금 비공개로 돌리고 있는 문제 나한테 제출해라.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여러분 잘 모르시면 국회의원은요 짱 높은 거예요. 국회의원 진짜 대한민국의 서열 엄청 높게. 국회의원 우리나라 몇 명 있어요? 300명 뽑거든요. 우리 300명. 근데 그 300명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짱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 이거는 그냥 국회의원 하면 뭐 그냥 뭐저 국회의원 뭐 맨날 뭐 허접하게 나 헛소리 나고 TV에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엄청 높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이 명령하면 서울대가 뭐가 다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제 서울대가 이제 기출문제를 냈겠지? 근데 당연히 국회의원일 뿐이지 그 사람이 뭐 물리, 화학, 수학을 잘 알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문제를 보내서 검수를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과연 현 국회 이제 현 이게 그 공공교육하고 이게 일치하느냐. 그때 이제 화학 문제 검수가 나한테 왔다고요. 그 이제 그 당연히 난 어떻게 답은 해주겠어요. 예, 현 교육과정 일치합니다. 해주고 속으로는 절대로 못 풀지 하고 이제 그 문제를 내가 수업 시간에 썼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3류지만 1타일 때도 있었다 라는 거. 자, 보자. 보자. 그래서 그 서울대 자료는 다른 데서는 못 구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면 해보세요. 자, 보자. 그 다음 해볼 것은 연습 문제 14번.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역시나 분별 깔때기에 누구를 넣냐면 아이오다인을 넣어요. 그래서 아이오다인을 물에도 조금 녹여보고 유기층에도 좀 녹여보고 아시겠죠? 근데 아까 보통은 소리 잘 들어가겠지. 소리 잘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뿅뿅뿅 들어간다. 자, 그럼 아까는 유기층을 위에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기층을 아래쪽에 썼죠.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주어져 있는 유기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Cl4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사염화탄소 아시겠죠? 근데 이 사염화탄소는
유기 물질인데도 밀도가 이 정도예요. 밀도가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유기물인데도 얘는 아래쪽에 깔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큰 영향이 있기는 어려운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험할 수 있잖아요. 이 실험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할 때 이 둘의 밀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유기층으로 뭔가를 추천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뭐 콩 빻아서 에테르로 추출하기 뭐 그런 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콩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을 에테르로 추출하는 거니까 중요 성분이 콩에 남아 있는 거에 중요 성분이 에테르에 넘어오는 거예요. 이서로 넘어오는 거니까 내가 중요한 건 이서를 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유기용매들은 위에 뜨거든. 그러면 실험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보통은 아래쪽이 찌꺼기고 위쪽으로 중요한 물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위 거를 수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도가 이렇게 뒤집히면 이때는 중요 성분이 아래쪽 유기층으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도 사유화탄소도 뭐 딱히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층 분리만 되지. 그럼 하다가 뭐 대충 뭐 중요한 건 뭐 유기층 다 위에 뜨는 거 아니야? 해갖고 밑에 이거 버려버린다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에 거 뜨고 밑에 버리는 거 뭐 쓰레기 남기고 중요한 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험 다시 하거나 아니면 무지막지한 감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실험할 때는 반드시 밀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사용하는 유기용매가 밀도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염소가 원자량이 크죠? 그래서 이 사유화탄소가 이게 그 밀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뭐 여하튼 그리고 각각의 부피는 여기는 0.1리터, 여기는 0.025리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I2가 수용액 상태에서 얘가 초기 농도가 얼마나 돼 있지? 표면 농도가 2.00 밀리몰이라고 돼 있어요. 보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괄호 1, 괄호 2, 괄호 3 이 옥스토비에서 제시하는 정말 전형적인 문제 알겠죠? 진짜 전형적인 문제 알겠죠? 이 연습 문제 15 이거를 반드시 잘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하나하나 풀어보자. 우선 첫 번째, calculate the fraction of I2 remaining in the aqueous phase. 자, 수용층에 남아있는 용질의 분율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우선 이걸 하나 풀기 전에 첫 번째 1, I2 초기 몰수. 자, 요것을 뭐 N0라고 하겠습니다.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부피가 있고 농도가 있으면 두 개 곱해 주시면 되죠. 두 개 곱하면 2.00 밀리몰 곱하기 0.1리터. 자,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될 거냐? 2 밀리 2가 아니고 0.2 밀리몰. 됐다. 자, 이때 수용층에 남은 I2 몰수를 N이라고 하면 유기층에는 N0 빼기 N만큼 존재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닌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남아있는 애를 N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쪽에는 n0 빼기 n만큼의 이 i2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분배계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얘는 분배계수가 k인데 이 경우 결론은 요거라고 했죠. i2의 유기층 농도 i2의 수용층 농도 b 요게 분배계수라고 했죠. 그 분배계수가 지금 하필 뭐일 뿐이야? 85 정도 되는 거야. 알겠죠? 보통 1보다 크게 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농도라고 하는 건 뭐로 나누는 거예요? 부피를 몰수로 나누는 거야.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바로 얘는 V2분의 N0 빼기 N V1분의 N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1, 2라고 하는 건 각각 얘는 수용층 부피 니까 지금 여기 얘기한 0.1L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유기층 부피겠네. 그건 여기에 있는 0.025L를 얘기하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오르륵 풀어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n0분의 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k 더하기 v2분의 v1 v2분의 v1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n0가 뭐야? n0가 처음에 있었던 몰수. 그럼 n이 뭐예요? 수용층에 남아있는 부분 몰수. 알겠죠? 그 비율이 k가 저 분배계수고요. V1, V2, V1, V2가 뭐야? 저기에 있는 저 이 수용층과 이 유기층의 부피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얘를 실제로 계산해라 라고 하면 여기다가 85 넣고 그 다음에 V2, V1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유기층이 보시다시피 V1을 수용층이라고 했으니까 수용층이 0.1L 그 다음에 유기층은 0.025L 그 다음에 0.1L 0.025L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0.045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핵심입니다. 실제 계산하고 뭐 답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Suppose the remaining aqueous phase. 자, 남아있는 수용층의 부피, 수용층을 is shaken with another 0.025L of CCl4 and again separated. What fraction of the I2 from the original aqueous solution is now in the aqueous phase?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자, 여기에 유기층을 0.025로 놓고 수용액을 0.1L 넣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를 이렇게 샥샥샥샥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샥샥샥 할 때 주의할 점은 샥샥샥 할 때 실험적 주의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샥샥샥 할 때 이 뭐냐면은 분별 깔때기를 손으로 잡고 자, 여기 뚜껑 있죠? 뚜껑을 딱 잡은 다음에 이 분별 깔때기는 절대로 업 다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업 다운 하면 안 돼요. 왜? 실제로 뭔가를 섞을 때 우리는 업 다운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물에다가 뭐 미숫가루 넣고 섞을 때 업 다운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업다운 쉐이킹이 가장 잘 섞이기 때문이에요. 업다운을 하면 액체가 그 안에서 이제 유체역학적으로 몰텍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몇 번만 업다운을 해도 엄청난 그 소용돌이가 벌어지면서 잘 섞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화학에서는 액체를 섞을 땐 절대로 업다운 쉐이킹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럴까요? 업다운을 하면서 이 액체 성분이 여기 묻어요. 묻어. 그럼 이게 언젠가 뚜껑을 열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오차가 돼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절대 업다운 쉐이킹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잡고 불편하지만 항상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당연히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훨씬 애가 쓰여, 알겠어요? 근데 화학에서 이렇게 하면 깐깐한 쪽은 감점해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소용돌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막 섞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이건 수용액이긴 하지만 어쨌건 유기층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유기층은 조금 휘발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막 흔들다 보면 아래 이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기서 수증기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부가 고압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고압 조건 덕에 이 뚜껑 있잖아요. 풍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해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흔들잖아요. 막 흔들다가 보면 갑자기 뚜껑이 닫아놓은 게 풍 빠지면서 안에 있는 액체가 쭉 나와요. 정말로.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그럼 당연히 혀다가 푹 나와버리면 이거 다 오차죠.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 때 어떻게 돼? 반드시 뚜껑을 손으로 잡고 하겠어요? 꽉 잡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열 때도 에이 팍 이거 안 돼. 알겠어요? 어떻게 최대한 살살 택 해갖고 무슨 그러면 티가 많아서 이게 안에 그 유기층의 그 증기가 푸시 하는 소리가 나요. 진짜로 무슨 증기기관처럼 푸시 하는 소리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잡을 때 이렇게 딱 잡고 이거 안 되고 딱 꽉 잡은 다음에 하면 알겠죠? 나중에 실험할 일 있으면 꼭 명심해요.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 갖고는 여기 수용층에 있는 아이오다인을 여기서 충분히 추출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추출한 요 아이오다인 이 유기층을 유기층을 이제 요걸 다시 가져가서 이제 사유화탄소를 증발시키면 여기 있는 I2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번 가져간 다음 여기다가 사유화탄소를 한번 더 넣은 거야. 더 넣어서 여기 일부 남아있었던, 이 얼마나 남아있었지? 0.04 정도 남아있었잖아. 그 것에서도 또 뽑아낸 거야. 이렇게 실험을 두 번 했다 치자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0.025리터의 CCl4로 두 번 추출을 할 경우 초기 농도에 대해 수용액 중에 남아있을 수 있는 녀석의 비율을 계산해 보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바로 N0분의 N. 이 경우는 K, V2, V1, V2, V1을 제곱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두 번 하는 거니까 이 비율만큼 추출되고 나서 이 비율만큼 또 추출되겠죠. 그럼 그게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자리를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V1, V2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0.025, 0.1 다 똑같잖아요. K가 85인 것도 변할 리가 없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지? 0.002 정도가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게 2번이다. 그 다음 3번. 3번은 자 읽어볼게요. Calculate also the fraction of I2 remaining in the aqueous phase, especially when 0.050 liter of CCF is used in a single extraction.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건 뭐냐면 1번과 2번에서는 어떻게 한 거죠? 1번, 2번을 동시에 생각하자면 사유화탄소 0.025리터, 그러니까 25ml죠. 사유화탄소 25ml로 한 번 추출하고 또 한 번 추출한 거예요. 근데 귀찮다 이거지. 아이 귀찮아. 우리 서춘이
평소에 좀 귀찮아하나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 좀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25ml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50ml에 한 번 해버리자. 에이 귀찮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의 CCl4로 두 번 추출할 때, 로 한 번 추출할 때, 이때 초기 몰수에 대한 수용액층에 남아있는 몰수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또한 이 수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평형상수가 바뀔 리는 없죠. 그 다음에 수용층 부피 그대로죠. 뭐만 바뀌는 거예요? 유기층 부피만 0.025에서 0.05로 바꿔 써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대로 한 번 한 거니까 그냥 얘는 거듭 제곱 1승인 거고. 알겠죠? 그럼 이를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0.022 뭐라고 됐어요? 0.0229. 그래서 0.023. 이 정도 값이 나온다. 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건데 이것에 대한 정성적 해석이 뭐냐? 이겁니다. 이 정성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뭐냐? 이게 뭐냐면 바로 우선 추출하는 용매가 25ml일 때보다 추출한 용매가 50ml니 당연히 많이 추출됐어요? 조금 추출됐어요? 당연히 많이 추출된 거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비율이 적어지는 거니까 많이 추출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50ml로 한 번 추출하는 게 아니라 사유화탄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유화탄소를 좀 소분해서 여러 번 추출을 할 경우 분리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는 바로 요거예요. 예를 들어 걸레를 빨아요. 걸레를 빠는데 빨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 귀찮아서 욕조에다가 물을 한 받아두고 이제 물 이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욕조에 물 가득 받아두고 거기다가 그냥 빨래를 넣고 이게 또 쳐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당연히 빨래는 깨끗해지겠지만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빨래가 있으면 물이 많아도 물을 조금 떠서 빨고 버린 다음 또 조금 떠서 빨고 버릴 때 걸레가 어떻게 된다? 훨씬 더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크로마토그래피의 어떤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분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유기용매, 이걸 이제 이동상이라고 하는데 이동상의 부피를 줄여서 그걸 뭐냐면 행위를 반복하는 걸 이거 늘리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모바일 페이지, 일종의 유기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놈의 양은 줄이고 그것에 대한 분리 횟수는 늘리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을 최대한 많은 효율로 분리해내려고 하는 테크닉. 그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이 사용하는 유기용매의 양은 줄이고 그 다음에 분리하는 횟수를 늘리고를 고안한 장치, 그거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기도 하니까 뭐 하여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명심할 거는 이거예요. 문제를 푸는 약간의 테크닉인데, 자, 문제는 분명 모든 데이터들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죠. 뭐 부피가 얼마다, 뭐 초기 몰수가 뭐 얼마다, 그 다음에 뭐 농도가 얼마다, 다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평형상수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고 있어요? 숫자로 풀고 있어요? 일반적인 문자로 풀고 있어요? 일반적인 문자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 분배계수 문제를 푸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분배계수 문제는요, 무조건 이런 루트로 문제가 구성되거든요. 어떻게? 자, 한 번 추출했을 때 어떻게 되니? 두 번 하면 어떻게 되니?
부피가 많아져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개념들을 나와 있는 구체적인 숫자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문제를 3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배계수 문제는 항상 문자로 표기하고 문자로 일반화를 한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 바뀔 때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야 훨씬 답안지도 깔끔하고 나도 덜 수고스러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분배계수 문제는 항상 뭐로 푼다? 문자로 푼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자, 144페이지 보이세요? 144페이지 찾았어요? 아니, 뭐 페이지가 다르지. 하여튼 연습문제 16. 연습문제 16. 연습문제 16. 자, 연습문제 16. 이 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다잉. 자,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컨셉이 뭐 어쨌거나 얘를 이제 분배계수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화학종의 그 분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용액분의 유기층 이렇게 표현한다며요. 그래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X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자, 수용층과 유기층 어디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죠? 요 유기층에 더 우세하게 분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유기층이 됐건 뭐 수용층이 됐건 녹아 있을 수 있는 물질이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 X가 이온이라면 자, 이온이니까 당연히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거죠. 이온이라면 얘는 차라리 어디? 수용층에 더 잘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분배계수가 항상 1보다 커지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정기적으로 중성인 유기물질은 저게 항상 분배계수가 1보다 커지는데 그게 이온이 돼버리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다가 이런 수용액이나 유기용액 같은 액체 속에서 이게 뭐 중성인데 중성이 아닐 수도 있고 막 이온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보통 어디서 되느냐? 면 수용액 내의 pH 혹은 산성도 변화에 따라 이온들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액 전체를 뭐 완충 용액 등을 써서 이게 뭐 산성으로 만들 수 있고 염기성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성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용액 중에 뭐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H 플러스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H 플러스가 어딘가에 붙어서 누군가가 양이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내가 이렇게 염기성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용액 내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OH 마이너스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덕에 누군가가 음이온이 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pH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액 내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애가 많아질 수도 있고 플러스가 많아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그 pH에 따라서 이쪽이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 이쪽이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에 따른 새로운 분포를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가 연습문제 16인데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산념기를 하면서 조금 더 언급할 부분도 있고요. 뭐 하지만은 뭐 기본적인 컨셉은 이러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실 수도 있어요. 푼다고 해서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시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컨셉은 서울대에서 기출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언제일 때? 비공개 이전 시절에. 비공개 시절에 요거를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새끼 문제가 13개쯤 달려있나? 한 개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문제는 원래 물론 지금 내신 준비 좀 할게요. 서울대 문제. 나중에 서울대 볼 거니까 이게 한 문제가 있으면 새끼 문제가 13개쯤 있어요. 그럼 13개 중에 어떻게 하냐면 과마다 조합을 달리하는 거예요. 화학과형은 13개 중에 어려운 거. 다른 과는 쉬운 거. 그래서 13개에 대해서 조합해서 내고 그 중에 나머지 것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 추가 문제라고 해서 교수가 말로 던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 뭐겠어요? 쉬운 거 몇 개만 공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년, 3년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이제 공개가 전혀 되지 않았던 해에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내 숙제에 있을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틀어 한번 해보세요. 뭐 여하튼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평형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산염기. 근데 산염기는 예고했다시피 저기 훌쩍훌쩍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기 내가 강의다 보라고 했죠. 자신 없으면 그래서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어렵다기보단 뭐 새로 등장하는 부분만 내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산염기가 끝나면 침전평형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 전기화학이 있을 건데 전기화학도 마찬가지로 기초 강의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전기화학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4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곧 14장 숙제도 내야 될 거고 퀴즈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있을 거니까 그것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영서 준비할 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혜민이 왜 안 해요? 저는 이따 또 아, 이따 있을 거라서요. 이따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 좋아. 그래. 강의실에